여보, 건강 주스 여기 있어요. 매일 마셔야지.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맛있네요. 오늘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남편과 딸보다 살가웠던 며느리를 내 손으로 지옥에 밀어넣기로 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고통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발밑이 이미 오래전부터 꺼져가는 지옥의 불씨 위였다는 것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의 아침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평화로 시작되었다. 여보, 일어났소? 당신 좋아하는 케일이랑 사과 갈아놨어. 혈압에 좋다니까 한 잔 쭉 마셔요. 매일 아침 헬스클럽에서 땀을 흠뻑 흘리고 돌아온 남편, 이강민은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다부진 몸으로 내 앞에 건강 주스를 내밀었다. 대기업 임원으로 평생을 치열하게 살다 은퇴한 사람답게 흐트러짐 없는 모습.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향한 사랑 또한 한결같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어머,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지내잖아요. 나는 활짝 웃으며 주스를 받아 마셨다.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뜨는 이름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며느리.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는 잠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김지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꿀처럼 달았다. 4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애교와 상냥함. 큰아들 정훈이가 저런 참한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을까? 나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내 복에 겨워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럼 잘 잤지? 너는? 아침부터 바쁠 텐데 매일 이렇게 전화 안 해도 괜찮아. 에이, 어떻게 그래요? 제겐 친정어머니나 똑같으신데요. 오늘 점심때 아버님이랑 두 분 좋아하시는 오리백숙 사가지고 잠깐 들를게요. 정훈 씨는 맨날 바쁘니까 저라도 자주 뵈어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입가에 미소가 가시질 않았다. 남편은 흐뭇한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어. 안 그래? 그럼요.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며느리죠.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내 인생은 성공작이었다. 존경받는 남편, 딸보다 나은 며느리, 아버지 덕에 편안하게 사는 큰아들까지. 모든 것이 내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에 나갔다. 으리으리한 한정식집 룸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결국 대화는 자식과 남편 자랑으로 귀결되기 마련이었다. 선이, 넌 정말 좋겠다. 남편이 아직도 그렇게 끔찍하게 챙겨준다며? 우리 영감은 나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법이 없는데. 이강민 씨 같은 남편 만나려면 나라를 구해야 한다니까.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나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은 이미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남편은 무슨. 나는 우리 며느리 복이 더 커. 시어머니 생일이라고 명품 가방은 기본이고 주말마다 찾아와서 팔다리 주물러주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 몰라. 얼마 전에는 내 오래된 반지가 촌스럽다고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다이아 반지를 새로 맞춰줬지 뭐니. 내 말에 모두들 감탄사를 터뜨렸다.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남편 복, 자식 복, 며느리 복까지. 신이 나에게만 모든 복을 몰아준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완벽한 행복의 그림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들이 있었다. 내가 애써 외면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실금들 말이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 남편은 서류 뭉치 몇 개를 들고 와 내 앞에 앉았다. 여보, 여기 도장 좀 찍어줘. 이번에 상가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게 돼서 당신 명의를 잠깐 빌려야겠어. 무슨 서류인데요? 내가 서류를 들춰보려 하자 남편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서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아이고, 복잡한 건 당신이 알 거 없어. 평생 숫자랑 담 쌓고 산 사람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여기 도장만 찍어. 당신 귀찮게 안 하려고 내가 대신 고생하는 거잖아. 그의 말은 틀린 게 없었다. 평생 국어 교사로 살며 돈 문제, 서류 문제에는 까막눈이었던 나다.
남편이 척척 알아서 해주니 얼마나 편하고 고마운 일인가.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인감 도장을 찾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익숙하게 서류 여러 장의 도장을 찍고는 씩 웃었다. 역시 내 마누라야. 그 미소가 그토록 기만적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며느리 지수의 살가움에도 가끔씩 이상한 구석은 있었다. 한 번은 내 보석함을 구경하다가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옥반지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정말 귀한 거네요. 근데 요즘 하고 다니시기엔 디자인이 좀 제가 아는 보석상에 맡겨서 예쁘게 세공해 드릴까요? 아니다. 이건 그냥 엄마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럼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그냥 두시면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제 금고에 넣어두면 훨씬 안전하잖아요. 지수는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옥반지를 제 핸드백에 쏙 넣었다. 그러고는 다른 화제로 재빨리 말을 돌렸다. 그 모습이 어딘가 찜찜했지만 나를 위하는 마음이겠지 하고 넘겨버렸다. 내 물건을 제 것인 양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일이 그 후로도 몇 번 더 있었다. 오래된 그림,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 심지어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현금 뭉치까지. 지수는 언제나 더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겠다는 명목을 내세웠고 나는 그 선의를 의심하지 않았다. 가장 큰 경고등은 작은 아들 정우에게서 켜졌었다.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다. 지수가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내오자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직 정우만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정우야, 형수가 과일 주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니? 남편이 정우를 나무라자 정우는 마지못해 고마워요. 형수님 하고 짧게 대답했다. 지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생긋 웃으며 정우의 접시에 큼지막한 배 한 조각을 더 올려주었다. 도련님 많이 드세요. 회사 일이 힘드신가 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 순간 정우가 들고 있던 포크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제 걱정은 마시죠. 형수님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정우, 너 지금 형수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나 역시 정우를 쏘아붙였다. 너는 왜 그렇게 삐뚤어졌니? 형수가 뭘 잘못했다고.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정우는 입술을 깨물고 우리를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연민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가버렸다. 나는 혀를 차며 말했다. 쟤는 어릴 때부터 속을 썩이더니 나이 들어서도 저 모양이네. 지수는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내 팔에 매달렸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도련님이 저만 보면 저렇게 나를 세우시니 제가 더 잘할게요. 나는 가여운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정우에 대한 원망만 키워갔다. 형의 그늘에 가려 변변한 성공도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착한 형수까지 미워하는 못난 아들. 나는 정우를 그렇게 단정해버렸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완벽했던 내 세상의 마지막 풍경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지만 실은 거대한 싱크홀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춤을 추고 있었던 어리석은 광대의 춤사위였다. 나는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그들이 짜놓은 무대 위에서 행복에 겨워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가 곧 나의 장송곡이 될 줄도 모른 채 그 완벽한 세계의 첫 번째 균열을 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부재였다. 이강민이 2박 3일 일정으로 동창회 여행을 떠난 것은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오랜만에 찾아온 완전한 자유의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챙겨야 할 사람도 없는 고요한 집. 나는 모처럼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가구를 닦고 묵은 때를 벗겨내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곤 했다. 거실과 안방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남은 곳은 남편의 서재였다. 평소 남편은 자기 서재에 내가 들어오는 것을 은근히 꺼렸다. 중요한 서류가 많다,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자신만의 왕국의 타인이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의 성격 탓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 역시 굳이 그 공간을 넘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텅 빈 집, 묵은 먼지를 전부 털어내고 싶은 마음에 나는 망설임 없이 서재 문을 열었다. 육중한 원목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성공한 남자의 권위가 뚝뚝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나는 젖은 걸레로 책상 위를 닦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책상 밑을 닦으려 허리를 숙인 순간 손끝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닿았다. 고개를 숙여보니 손가락 2개만 한 크기의 검은색 디지털 녹음기 하나가 먼지 속에 떨어져 있었다. 또 무슨 회의 내용을 녹음하려다 흘렸나 보군.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남편의 물건이니 책상 서랍에 넣어두어야겠다 싶었다. 서랍을 열고 녹음기를 넣으려다 손이 미끄러지면서 내 엄지손가락이 자그마한 재생 버튼 하나를 꾹 눌렀다. 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희미한 잡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무심코 정지 버튼을 누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낯선 목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다. 어머니 요즘 약 효과가 좋은지 정신이 더 오락가락하시더라. 어제는 줬던 용돈을 또 달라고 하시잖아. 호호. 이참에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다고 병원 한번 제대로 모시고 가야겠어. 의사소견서라도 하나 받아두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며느리 김지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살갑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교활한 뱀의 혀 같은 목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약? 무슨 약? 치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찰나 더 육중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잘하고 있다. 이참에 한정후견인 신청까지 해버려야 뒤탈이 없어. 상가 건물명의 이전만 마무리되면 거의 끝난다. 젠장, 그 영감탱이 박선희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딸한테만 재산을 몽땅 남겨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군. 남편 이강민이었다. 내 자상한 남편. 아침마다 내 건강 주스를 갈아주고 밤마다 내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온기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탐욕 그리고 내 아버지를 향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한정후견인, 명예 이전.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다. 녹음기는 멈추지 않고 잔인한 진실을 토해냈다. 아버님, 정훈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평생 모르겠죠? 자기가 지금 쓰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지수의 목소리에는 어리석은 남편에 대한 비웃음이 가득했다. 내 걱정이나 해. 그 멍청한 놈보다 내가 더 문제다. 괜히 꼬리 잡히지 않게 항상 조심하라고 했지. 그 대화를 끝으로 녹음은 끊겼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서재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몇 초간의 대화는 내 65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빙빙 돌았다. 손에 들린 녹음기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약. 지수가 매일 아침 어머니 기력 회복의 최고라며 살갑게 챙겨주던 그 정체 모를 환약들. 그걸 먹기 시작한 뒤부터였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기억이 희미해지고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또 하고 물건을 둔 곳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 나는 그저 나이 탓이라 늙고 쇠약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저들이 내 남편과 내 며느리가 나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만들어 내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좋은 투자 상품이 나왔다며 인감 도장을 요구하던 남편의 미소. 세금 문제가 복잡하니 잠시 명의를 빌리자던 그의 부드러운 말투. 어머니, 이 오래된 귀금 속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라며 내 손에서 보석을 빼가던 며느리의 상냥한 얼굴.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다. 나는 그들의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주연 배우였지만 정작 나 자신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친구들 앞에서 입이 닳도록 했던 자랑들이 떠올랐다.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 딸보다 나은 며느리.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내 뒤통수를 후려쳤다. 나는 행복한 여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련한 여자였다. 이 집, 친정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내게 물려주신 이 소중한 보금자리. 이곳은 더 이상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다. 두 마리의 독사가 따리를 틀고 나를 서서히 질식시켜온 독방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남편과 며느리의 얼굴이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다. 저 미소 뒤에 저토록 시커먼 탐욕과 배신을 숨기고 있었다니. 나는 지난 10년 동안 내 손으로 직접 판 무덤 속에서 행복하다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제 노래는 끝났다. 남은 것은 지옥 같은 현실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는 예전에 온화하고 사람 좋던 박선희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녹음기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기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내 반격을 알리는 첫 번째 무기였다. 서재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시간 감각이 마비된 채 손에 쥔 작은 녹음기만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닫아버리기엔 이미 너무 늦었고 열어버린 대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놈들이 돌아오기 전에 저 악마들이 내 집으로 돌아와 다시 다정한 남편과 살가운 며느리의 가면을 쓰기 전에 나는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녹음기를 가슴 가장 깊은 곳, 속옷 안에 숨겼다. 차가운 금속이 맨살에 닿자 소름이 돋았지만 오히려 그 감각이 나를 현실로 잡아끄는 밧줄 같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재를 정리했다. 먼지를 닦고 흩어진 책을 바로 꽂았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는데 서재는 조금 전과 다름없이 고요하고 위선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부조화의 구역질이 났다. 다음 날 아침 현관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 태연하게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김지수였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꿀바른 목소리로 거실에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다. 늘 가지고 오던 건강 보조식품이었다. 내 기억력을 갉아먹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던 독약. 어머 왔니? 아침부터 뭘 이런 걸 다. 나는 평생 연기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내 얼굴에는 온화한 시어머니의 미소가 완벽하게 걸려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부서져 내리며 그 파편으로 단단한 가면을 만들어낸 것만 같았다. 어머니 기력 챙겨드리는 게 제 기쁨인걸요. 자, 이거 한 알 드세요. 지수는 익숙하게 약 한 알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을 따라 건넸다. 나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척했다. 물을 삼키는 동시에 혀 밑으로 약을 감췄다. 역한 향이 입안에 퍼졌지만 나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고맙다. 지수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었다. 그녀가 잠시 주방으로 간 사이 나는 혀 밑에 있던 약을 휴지에 뱉어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증거였다. 저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증명할 첫 번째 물증.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남편 이강민이 여행에서 돌아와 내 옆에 누워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나를 향한 애정 어린 손길 하나하나가 이제는 나를 올가매는 거미줄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피곤했나 보네. 얼굴이 안 좋아. 내일은 푹 쉬어요. 위선자. 나는 눈을 감은 채 치를 떨었다. 새벽 2시.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침대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걸음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내 목표는 단 하나 서재였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서재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문을 닫았다.
나는 작은 손전등을 입에 물고 남편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전부 평범한 필기구와 회사 서류들이었다. 마지막 잠금 장치가 달린 서랍. 나는 머리핀을 이용해 자물쇠를 비틀었다. 평소 추리 소설 읽기를 좋아했던 것이 이런 데 도움이 될 줄이야.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서랍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내 이름 박선희와 내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초동 아파트 지분의 절반, 강남의 상가 건물, 부모님께 물려받은 고향의 땅, 그 모든 것이 이강민과 김지수의 이름으로 혹은 주강민 자산개발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유령회사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 날짜는 지난 10년에 걸쳐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남편이 세금 문제라며 노후 대비 투자라며 서류를 내밀 때마다 나는 바보처럼 웃으며 도장을 찍어주었던 것이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다른 파일을 열었다. 내 명의로 된 수십억의 담보대출 서류가 나왔다. 그 돈은 전부 이강민의 계좌로 흘러들어가 있었다. 마지막 파일은 보험증서 묶음이었다. 내 생명보험. 그리고 사망 시 보험금 수령인이 큰아들 이정훈에서 불과 2년 전에 김지수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저들은 단순히 내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내 목숨값까지 계산기에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조금 더 빨리 병들고 조금 더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서류 위로 뚝뚝 떨어졌다. 지난 세월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아내가 아니었다. 그저 잘 짜인 계획 아래 모든 것을 빼앗긴 순진하고 멍청한 먹잇감에 불과했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몇 달 전 친한 친구 영숙이 전화를 걸어왔었다. 선이야, 너희 집 상가 건물 말이야. 그거 이강민 씨가 팔려고 내놨다던데 무슨 일 있니? 나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었다. 쓸데없는 소리 마.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럴 리가 있니? 내가 뭘 잘못 알았겠지. 며칠 뒤 지수가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내게 와서 교묘하게 말했다. 어머니, 영숙 이모님이요. 요즘 사기꾼들한테 휘둘려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대요. 괜히 엮이지 마세요. 어머니 순진하셔서 홀랑 넘어가실까봐 걱정돼요. 나는 지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영숙이의 연락을 피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동창 모임에 나가려고 하면 지수는 요즘 세상 험해서 아무나 만나시면 안 된다며 나를 말렸고 남편은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최고라며 내 외출을 막았다. 그랬다. 그들은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내 인간관계까지 철저히 파괴하고 있었다. 나를 세상과 고립시켜 오직 자신들에게만 의지하게 만들고 판단력이 흐려진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던 것이다.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 갇혀 팔다리가 묶인 채 서서히 집을 빨리고 있었던 것이다. 절망이 목까지 차올랐다. 사방이 벽이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존경받는 신사 남편과 천사 같은 며느리, 그리고 요즘 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 시어머니. 세상은 누구의 말을 믿겠는가? 나는 이 완벽한 감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끝없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잊고 있던,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던 내 아픈 손가락. 작은 아들 이정우. 아버지와 형의 그늘에 가려 늘 주눅 들어 있었지만 자기 주장만큼은 강했던 아이. 그리고 유일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형수 김지수를 노골적으로 경계했던 아이. 어머니, 형수 너무 믿지 마세요. 저 사람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말했던 정우에게 나는 내 형수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못된 소리를 하느냐며 오히려 호통을 쳤었다. 사회 부적응자 열등감 덩어리라며 아들의 진심을 매도했었다. 이제야 알겠다. 정우만이 진실을 보고 있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수의 교활한 연극에 속아 넘어갈 때
정우만이 무대 뒤의 추악한 민낯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경고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희망. 그것은 너무나 거창한 단어였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정우가 유일한 지푸라기였다. 나는 서재를 빠져나와 내 방으로 돌아갔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정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결에 잠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가면이 부서지고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우야, 엄마 좀 살려줘. 내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제대로 된 문장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아들은 내 절규 속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 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랑 무슨 일 있어요? 형수가 또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제발 와줘. 지금 당장 와서 엄마 좀 데리고 나가줘. 무서워, 여기가 지옥이야.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요.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아니 20분 안에 도착할게요. 아무한테도 전화한 거 티내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는 척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전화를 끊고 나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옥의 문턱에서 나는 나를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을 붙잡았다. 약속대로 20분쯤 지났을까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1층 주차장이에요. 조용히 내려오세요. 정우의 문자였다. 나는 잠든 남편을 깨우지 않기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옷까지는커녕 지갑 하나 챙길 경황도 없었다. 오직 내 품속의 녹음기와 주머니 속에 약 한 알 그리고 방금 서재에서 몰래 빼낸 서류 몇 장만이 내 전 재산이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온 내 집을 마치 도둑처럼 맨발로 빠져나왔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주차장 한 구석 낯익은 정우의 낡은 차가 비상등을 켠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차에 오르자마자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정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나는 품속의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차 안을 가득 메우는 이강민과 김지수의 추악한 대화. 녹음이 끝나자 정우는 주먹으로 핸들을 강하게 내리쳤다. 개자식들. 욕설과 함께 그의 어깨가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감정을 갈무리했다. 나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냉정해졌다. 어머니, 그동안 형수가 주는 약 계속 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보여주었다. 정우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거 성분 분석부터 해야겠네요. 그리고 서류는요? 뭔가 이상한 서류에 도장 찍어주신 적 있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빼돌린 서류 뭉치를 건넸다. 서류를 훑어보는 정우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미친 새끼들. 이건 거의 전 재산을 다 넘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차창 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기나긴 지옥의 밤이 끝나고 잔인한 진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절망적인 침묵을 깬 것은 정우였다. 어머니, 우는 건 나중에요.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저놈들은 이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갈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모든 걸 합법적으로 빼앗으려 하겠죠.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정확했다.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세요.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가야 해요. 제가 아는 변호사 형이 있어요. 아주 유능하고 독한 사람이에요. 당장 연락해서 이 상황을 다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정우는 더 이상 어리광 부리던 내 어린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줄 유일한 장수이자 내 든든한 아들이었다.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들의 단단한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는 아직 내 곁에 남아 있었다. 정우의 작은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비로소 나는 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정우가 내미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들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남편 이강민이었다. 나는 온몸이 굳었지만 정우는 내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받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니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며 나는 조용히 맹세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쳐간 그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의 만배, 억만 배를 되돌려줄 것이다. 지옥의 문턱에서 나는 돌아섰다. 이제 내가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차례였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정우의 작은 아파트에서 맞이한 첫 아침,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나를 짓누르던 무기력한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이 들어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나이 듦을 탓하며 약병에 의지하던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선포한 지휘관이었다. 정우는 밤새 연락을 취한 대학 동기 변호사를 아침 일찍 집으로 불렀다. 최민준 변호사. 아들보다 몇 살 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웠다. 그는 내 초췌한 몰골과 떨리는 손을 보면서도 동정적인 기색 하나 없이 오직 사건 그 자체에만 집중했다. 오히려 그 냉철함이 나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었다. 나는 녹음기를 재생하고 약봉지를 내밀고 서류 뭉치를 펼쳐 보이며 지난 10년의 기만을 토해냈다.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최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모든 설명을 마쳤을 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명료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상황은 최악이지만 증거는 저희에게 유리합니다. 녹취록은 명백한 공모의 증거이고 약은 상해죄까지 물을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이 될 겁니다. 서류들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횡령의 증거고요. 이제부터 저희는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는 손가락을 펴 보이며 하나씩 짚었다. 첫째,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정신감정을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갈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이 약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기억력 감퇴나 판단력 저하를 유발하는 성분이 나온다면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비화됩니다. 셋째, 제가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의 모든 재산 이동 경로를 추적하겠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정황까지 샅샅이 뒤져낼 겁니다. 그의 막힘없는 설명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버티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때 최 변호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덧붙였다. 그리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이강민 씨 측에서 어머님을 가출한 치매 노인으로 실종 신고할 겁니다. 절대 먼저 연락하거나 모습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실종 신고 자체가 그들이 어머님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모든 것이 그의 예측대로였다. 그날 오후부터 내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다. 남편과 며느리가 번갈아 가며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 죽겠어요.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내가 다 잘못했소. 그 같은 위선적인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다. 나는 정우의 말대로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그들의 거짓된 걱정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치밀었다. 이틀 뒤 정우의 집으로 경찰관 2명이 찾아왔다. 이강민이 결국 나를 실종 신고한 것이다. 정우는 문을 열어주기 전 최 변호사와 통화하며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다.
어머니께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다며 저희 집에 와 계십니다. 부부싸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신 나머지 신고까지 하셨나 보네요. 어쨌든 무사히 잘 계시니 걱정 마십시오. 경찰들은 내 신원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갔다. 하지만 이 방문은 결정적인 증거를 남겼다. 이강민이 경찰에 나를 신고하며 아내가 최근 치매 증상이 심해져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기록에 남긴 것이다. 최 변호사가 설치한 덫에 그들은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그 후 며칠은 숨가쁘게 지나갔다. 나는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내 기억력 테스트와 뇌 MRI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연세에 비해 인지 능력은 매우 정상이십니다. 오히려 뛰어나신 편입니다.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건망증이나 무기력증은 보입니다만 이건 치매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정신 상태 온전함이라는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단순히 병의 유무를 증명하는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나 자신, 박선이라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은 증표였다. 며칠 뒤 국과수에서 온 약물 성분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김지수가 가져온 건강보조식품에서는 장기 복용 시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인지, 장애 및 기억력 감퇴를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이었다. 최 변호사는 분석 결과서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녹취록, 진단서, 약물 분석 결과, 불법적인 재산 이전 내역, 그리고 그들이 직접 만든 허위 실종 신고 기록까지. 우리의 칼은 충분히 날카로워졌다. 이제 반격의 칼을 휘두를 시간이었다. 최 변호사의 이름으로 이강민과 김지수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 내용은 간결했다. 박선의 여사의 유산 상속 문제 및 재산 정리에 관한 최종 협의. 그들은 유산과 재산이라는 단어에 의심 없이 미끼를 물 것이 분명했다. 협의 날짜와 장소는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로 정해졌다. 약속 당일 나는 정우의 손을 잡고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며칠 만에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더 이상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과거의 박선희는 없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강민과 김지수가 들어섰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함과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나를 발견한 이강민은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다. 여보, 여기 있었구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오.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이 사람이 정말. 김지수 역시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다가오려 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도련님이 어머니를 억지로 데리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오해가 있으셨는지는 몰라도 일단 집으로 가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내 침묵과 냉랭한 분위기에 이상함을 느낀 두 사람이 주춤하는 사이 최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두 분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이강민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며 거만하게 말했다. 당신이 아들 친구라는 변호사요?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오. 아내가 요즘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벌어진 해프닝이니 이만 우리끼리 해결하게 해주시죠. 최 변호사는 코웃음 한 번 치지 않고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작은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안에는 며칠 전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대화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 요즘 약 효과가 좋은지 정신이 더 오락가락하시더라. 이강민과 김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당황한 그들이 무어라 변명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최 변호사는 다음 증거를 내밀었다. 이것은 김지수 씨가 박선희 여사님께 1년 넘게 제공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국과수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군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김지수의 입에서 아니에요 하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강민은 사색이 되어 김지수를 쏘아보았다. 최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이강민 씨가 치매 증상이 심하다며 박선희 여사님을 실종 신고했던 경찰 기록과 바로 어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박선희 여사님의 정신감정 소견서입니다. 인지 능력 매우 정상. 이강민 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자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산더미 같은 부동산 계약서와 대출 서류, 그리고 자금 흐름도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지난 10년간 박선희 여사님의 재산 약 200억 원이 두 분이 설립한 유령회사로 불법 이전된 내역입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적용 가능한 혐의만 수십 가지입니다. 이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두 분은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시게 될 겁니다. 모든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두 사람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건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저 여우 같은 게 나를 꼬드겨서 나는 아내를 위한 투자라고만 생각했어. 이강민이 김지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김지수도 지지 않고 악을 썼다. 뭐라고요? 아버님이 먼저 계획하고 시키셨잖아요. 저는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 악도 아버님이 구해주신 거잖아요.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로를 물어뜯는 두 짐승의 모습을 나는 어떤 감정도 없이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의 사랑도 존경도 가족애도 모두 돈 앞에서 맺어진 거짓 계약 관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만. 내 한마디에 회의 싫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너희에게 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다. 오늘 중으로 내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내 아들과 이혼하고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라. 만약 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고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검찰청으로 갈 것이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아 살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남은 인생을 썩을 것인지. 내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미련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내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더 이상 예전에 순진하고 어수룩한 박선희가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무너져 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그 후의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강민과 김지수는 모든 재산을 내게 다시 이전했다. 큰아들 정우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으로 쓰러졌지만 결국 김지수와 이혼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난 김지수와 평생의 명예와 부를 한순간에 잃고 알거지가 된 이강민은 서로를 저주하며 비참하게 몰락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깊게 파인 배신감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나는 허망함과 기만의 상징이 되어버린 서초동의 대형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정훈의 집 근처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의 작은 베란다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던 어느 날 오후였다. 정우가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한 봉지 사들고 왔다. 어머니, 날이 춥네요. 따뜻할 때 드세요. 아들은 무심한 척 붕어빵을 내밀었지만 그 눈에는 따뜻한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나는 가짜 남편과 가짜 며느리를 잃는 대신 진짜 내 아들을 얻었다. 화려한 거짓의 성을 잃는 대신 소박하지만 진실된 나의 보금자리를 얻었다. 예전처럼 사람을 쉽게 믿지는 못할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고 내 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지켜줄 진정한 내 가족이 있다.
나는 창밖에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고 긴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나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의 힘으로 나의 진짜 인생을 되찾은 것이다.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다. 남편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선희 씨. 하지만 용기 있는 반격으로 진짜 가족을 찾고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